안녕하세요. 참 제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이렇게 손 떨리는 심정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지요.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아, 너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세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아주 따끔하고 무서운 일을 주거든. 네가 하는 행동들은 모두 대가가 있을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 너의 일상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그때 엄마의 사망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간 집에 누워서 학교도 안 가고 끙끙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여의었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은 죽음이었기에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되었고 저는 아빠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강해지기 시작한 게요. 아마도 그때였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손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게요. 하여튼 엄마의 죽음 이후로 저는 강해졌습니다. 반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친구들은 저를 찾았어요. 환희는 정말 반장 역할을 톡톡히 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환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고 항상 해결 방법을 잘 제시하는 것 같아. 대단해 진짜로. 친구들은 저에게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말을 해주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의지를 했지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가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법학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마치고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험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격도 무던하고 사소한 것에 잘 흔들리지 않는, 제 생각에는 제가 나름대로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3년 준비 끝에 1차를 붙었고 추가로 2차를 더 준비해서 저는 사법고시에 통과하게 되었어요. 홀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다니. 아빠는 정말로 네가 너무나도 기특하다. 아빠가 못 이룬 것을 우리 아들이 이루었네. 하늘에 있는 엄마가 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아빠는 그 생각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아버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원래는 사법고시를 5년간 준비를 했다가 버거워서 더 이상 준비를 포기하고 석 박사를 진학하면서 법학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교수가 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교육 철학, 돈이나 세속적인 것보다는 명예나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에 교육받은 저는 검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통과하고 연수원에 갔을 때 진짜로 죽을 듯이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따금씩 동료들에게 야, 진짜 나는 사법고시 내가 통과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끼가 장난 아니다. 다들 왜 이렇게 잘난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와. 사법고시 동기들은 연수원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정말로 장난이 아니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픽 쓰러졌어요. 야,
동식이는 왜 쓰러진 거래? 구급차 와서 실려갔잖아. 병원에선 뭐라고 하디? 진짜 동식이는 판사해야겠어. 걔 소변 마려운데 화장실 가는 거 꾹 참았다가 결국 방광염에서 생긴 염증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쓰러진 거잖아. 아휴, 공부도 자기 몸 챙기면서 해야지. 지금 항생제 주사 맞으면서 병원에서 판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징하다 징해. 나는 살면서 나보다 더 독한 애는 처음 본다. 저희 연수원 친구들이 다 이 정도로 도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말로 죽을 둥 살 둥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검사에 임용이 되었어요. 다들 경사났죠. 아버지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 검사 임용된 것을 보고 사망하셨어요. 대장암 말기셨거든요. 이제 세상에는 저 혼자 남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허울은 좋지만 사실 굉장히 돈을 못 버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유혹에 휩쓸리기도 정말로 좋은 직업이고요.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쎄 빠지게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야근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은 거의 대기업한테 스폰을 받거나 완전 고급 주식 정보 같은 걸 받아서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챙기고 뒤를 봐주는 일이 허다했어요. 저 또한 그런 유혹이 있었죠. 야, 김 검사. 이번에 대방우 건설에서 건축법 관련해서 고발되고 용역 사람들 고용 관련해서 위법한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무혐의 때려. 네? 이미 판례도 있어서 기소유예는 가능하지만 무혐의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죄가 명확하게 있고 무혐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검사장님. 야, 김 검사. 자네가 지금 초임 검사라서 이 세계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명하복이야. 네가 밖에서는 검사라는 직업에 포스도 장난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우대받을 수는 있어도 이 조직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넌 선임 검사 말에 개처럼 쭈그려야 하는 거야. 알겠어? 무혐의 때려. 깝치지 말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사의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정말 무거운 권력을 얻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기소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감옥에 넣는 게 검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억장이 터지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술 마시면서 연수원 동기한테 말했죠. 야, 원래 이 조직이 이렇게 썩었냐? 대한민국 정의는 다 어디로 간 거냐? 누가 대한민국 정의를 없앤 거냐? 대기업에서 뒷돈으로 검사한테 수천 수억 찔러주면 아무리 극악의 죄를 지어도 그거 없는 거 되는 거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나보고 선임 검사한테는 개처럼 기는 게 이 바닥 생리라고 한다? 아, 네 몰랐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검사의 모습은 환상이야. 말 한마디로 사람들 다 깨갱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옛날 일이지 요즘 일은 아니라고. 요즘은 검사도 돈 앞에 장사 없는 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처럼 돈보다는 명예와 신념을 쫓는 사람이 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저의 이런 마음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깎이고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 일을 때려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지요. 물론 안 그런 검사들도 많았겠지만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검사들은 전부 다 뒷돈을 받아서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뒷돈을 받지 않고 지네들 소신대로 행동하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 검사들은 대부분 처가댁이 검사 집안이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로 짱 먹고 검사까지 했는데 처가댁 덕 좀 보지 뭐. 나도 그럼 어느 정도 처가한테 의지를 하면서 내 소신대로 검사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개팅 받는 게 수월했어요. 주변에서도 소개팅을 많이 해준다고 하고 소위 마담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저는 마담뚜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은 수백억을 호가하는 건물들과 여러 집들, 그리고 자산들을 소유한 준재벌의 집안이었어요. 너무나도 저는 놀라기도 했고, 그런 집안에 비해서 참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그녀를 보고 저는 반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저는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 후광효과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 여자가 더욱더 매력적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우리 교제하는 거 어때요? 저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고 미나 씨를 두고두고 오랫동안 알아가 보고 싶어요. 수줍음이 많은 그녀는 저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얼굴을 보였어요. 그리고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요. 우리 교제해봐요. 진지하게 만나요. 그렇게 저는 젊은 시절 내내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검사 일을 하느라 바빠서 연애하지 못했는데 거의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게 된 거였어요. 너무나도 숙맥이었던 저는 참 서툴렀어요. 그녀와 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 첫사랑이 되어버린 거였죠. 돈도 많고 잘난 여자인데 겸손하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제가 안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그녀를 만날 때마다 검사 일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의 존재를 알게 된 예비 처가댁에서는 아이고 참 착한 남자를 우리 딸이 만났네. 뭐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손 내밀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참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아무래도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아빠는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분이 망망대해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고 남들한테는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나날들이 많았는데 그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여자의 집안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런 저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가댁에서도 저를 잡고 싶어서 무척이나 여자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선물도 많이 주시고 기죽지 말라고 양복 같은 것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살면서 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잘해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싶었던 저는 청혼하게 되었습니다. 미나야, 나 당신 없는 삶은 정말로 상상이 안 가. 당신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고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나 앞으로 남은 삶을 당신이랑 함께 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혹시 당신이 좋다면 나의 청혼을 받아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저의 청혼을 들은 그녀의 눈 속 동공은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서는 여자친구는 당연하지 오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오빠랑 꼭 결혼하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오빠를 놓치기 싫었는데 이렇게 내게 먼저 청혼을 해줘서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워, 오빠. 나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남은 인생 오빠랑 함께 보내고 싶어. 내가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다면 오빠를 조금 더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후회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웃음 지으면서 살자, 오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가댁에서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제 검사 사위가 들어오네. 아주 좋아 정말. 검사 사위가 집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정말 고맙다. 아이고 김서방이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네. 좋아 좋아. 어르신들은 다들 저의 존재를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가 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진짜 자랑스럽거나 뭐 뿌듯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 진짜 와, 나 검사 되길 잘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시는데 정말 나도 기분이 참 좋네. 검사가 된 게 내 인생의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된 이후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래의 김서방, 내가 자네 덕분에 어디 모임 가서 당당하게 자랑도 할 수 있고 아주 기분이 좋아 죽겠어. 김서방,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게. 아이고 아버님,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검사 사위가 집안에 들어온다고 뛸 듯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네, 이거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벤츠라네. 내가 특별히 주문해서 4개월 동안 기다려서 받은 거야. 자네 검사이기도 하고 체면도 있으니까 이거 타고 다니게나. 처가댁이 잘 산다는 티를 내면 검사장도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신혼집도 내가 원래 월세 주던 집이 이번 달에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해. 그 집이 성수동 알지? 거기 트리마제. 거기 중간 평수인데 유명한 사람도 많이 살고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사니까 자네도 거기 가서 신혼생활 하게나. 아니 우리 대한민국 검사인데 대한민국 검사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게 맞지? 안 그러나? 자네는 처가댁 잘 만난 줄로 알게나. 신혼집을 거기 성수동 트리마제에서 시작하는 집안은 거의 없을 거야. 저는 신세계였습니다.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택시비 나올 게 무서워서 집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제가 엄청 좋은 자동차인 벤츠 세단을 끌고 다니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상류층들만 산다는 성수동 트리마제에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 와,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 나도 처가댁을 뒤에 업었으니까 내 인생 훨훨 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분이 좋고 정말로 남들보다 성공했다는 기분에 우월감도 느껴지고 행복했지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 저의 인생에 정말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니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꿈만 같은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야, 네 예비장인이
너한테 2억짜리 벤츠랑 트림아재, 성수동 그 으리으리한 저택을 선물해줬다고? 네가 검사니까 그런 것도 맞는구나. 진짜 대박이다. 검사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는 거 처음 알았네. 진짜 그냥 대박이다, 대박이야. 부럽다, 부러워.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이게 바로 결혼 잘한 남자의 인생인 건가? 하고요. 그렇게 저는 미나와 함께 부단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당신을 되게 좋아해. 당신이 검사라고 말하니까 막 관심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안 사업 같은 것도 맡겨야겠다고 하고. 사실 우리 집이 지금 법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나중에 아빠가 당신한테 그런 것도 상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장인어른이 겪고 있는 일은 내 일이랑 마찬가지인 거지. 언제든지 법적 자문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해. 내가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전문가니까. 알지? 뭔가 처가댁이 저에게 잘해주니까 저도 그만큼 그 마음을 갚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아버님 보고 내가 도울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갑자기 동기 검사들이랑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번에 우리 검사장한테 뒷돈 바쳐가지고 압수수색이랑 세금 관련 조사 피한 무슨 이상한 종교 교주 박복자 그 사람 또 기소되었더라? 이번에는 무슨 아줌마랑 그 아줌마 딸한테 기소당한 것 같던데? 이번에 우리 지검으로 고소장 들어왔는데 그거 배정검사가 김환 검사라는 말이 있던데? 동기들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사건인데 그렇게 난리인데? 김환이면 나한테 사건이 배정된다는 뜻 아니야? 그리고 그 박복자라는 사람이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유명한 거야? 저는 동기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모르는구나. 박복자 그 아저씨가 8년 전에 뭐 자기네 사이비 종교 집단 사람들한테 개짓거리 버리고 무더기로 고소당했는데 우리 검사장한테 뒷돈 가득 박아가지고 결국 그거 집행유예로 끝났잖아. 원래는 무조건 징역형인데 돈이 좋긴 좋아. 하여튼 그 이후로 좀 유명하긴 하지. 이름도 특이하잖아. 남자 이름이 박복자이니까. 저는 순간 뭔가 찝찝했어요. 저희 예비 장인어른 성함도 박복자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건 기록지를 읽어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가정부의 딸에게 종교적인 이야기들과 신념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자기네 종교단체에 불러가지고 세뇌를 하고 거의 2년 동안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벌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박복자에게 따졌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몰매를 맞고 딸과 함께 그 집안을 탈출해서 살다가 결국 참다 못해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전형적인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피해자 소환 조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정부와 딸을 마주친 순간 그 가정부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김환 아니야? 딸 박민아의 예비신랑 당신 맞지? 내가 그 집안에서 딸이랑 같이 찍은 자네 얼굴을 봤는데. 저는 순간 몸이 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의 가해자는 저희 장인어른이었던 거고 기소당할 때의 주소가 제가 알고 있는 주소랑 다르기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원래 아버님의 정보랑도 몇 개 다른 게 있어서 그저 동명이인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리고 소환조사도 계속 응하지 않았으니까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러려고 그 집안이 그 집 딸을 자네랑 결혼시켰구만. 그딴 악마놈네 집안에 사위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제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검사장님이 오셔서 그 사건 배당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네는 이 사건에서 손 떼. 아니, 갑자기 왜요? 캐묻지 말고 손 떼라고 하면 그냥 손 떼.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검사인 자네가 좀 도와달라고, 사건 배당이 자네가 있는 곳으로 배당되었다고 하면서요.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그 사건의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아버님이 잘못을 한 거였고, 이번 사건 또한 아버님이 가진 재력으로 검사장한테 뒷돈을 찔러버려서 무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그 부잣집이랑 결혼하려는 이유도 저의 가치관, 돈에 구애 없이 자신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장인이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다니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는 것도 제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검사장님한테 저는 말했어요. 검사장님, 이 사건 저 못 넘기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합니다. 검사장님도 돈 받고 범죄자들 커버 쳐주시는 거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김 검사, 어쩌려고 나한테 이렇게 바득바득 대하는가? 내가 이번에 인사 권한 가지고 있는 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가? 검사장님은 저에게 도깨비 같은 화난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지금 배당 온 사건이 저희 예비장인 관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그냥 가족이라고 봐주기 싫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제 여자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검사가 뇌물 검사라 제대로 된 처벌 못 받으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기 싫습니다. 검사장은 네 혼자 정의로운 척하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했어요. 저는 예비 장인을 수사하고 장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유례없는 엄청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어요. 아니, 김 검사 미친 거 아니야? 검사장 말을 거역하고 저렇게 지 멋대로 행동을 한다고? 그건 아니지. 앞으로 검사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알 수가 없네, 정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초임 검사들이 미쳤다니까. 정신 못 차리고 검사 세계가 얼마나 빡세고 동물의 왕국인지 몰라서 그런 모양이야. 다들 저를 욕하고 검사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말도 올라오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는, 제발 우리 딸을 괴롭힌, 딸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악마 같은 놈을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검사님, 저희가 믿을 사람은 검사님밖에 없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대체 누구를 믿겠어요. 제발요.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빌더라고요. 이미 한 번 죽은 듯이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사법고시 준비할 때 생각했던 마음가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요, 그딴 집안에 장가 안 갑니다. 어머님, 그리고 따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수사할 거고요. 윗선에 압박이든 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싹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죽을 만큼 싫고 제 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자친구, 아니 예비 신부는 오빠, 이건 아니지. 어떻게 아빠를... 우리 아빠는 죄가 없다고. 그 여자가 미쳐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당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 아빠가 그 여자 세뇌시키고 이상한 사이비 교리 주입시켜서 그 어린아이가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거야. 알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당신 가족 편만 들지 마. 그리고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벤츠? 외제차? 필요 없어. 그래, 그런 것들은 허울 좋고 좋지. 그런데 명예와 나의 신념 앞에서 그런 건 다 부질없어.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었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내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였구나. 순수한 게 아니라 순수한 탈을 쓴 여우였어.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뻥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눈에 피멍이 들고 엄마는 반패인이 되어서 우리 딸 그렇게 만든 놈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어머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고 누구 위에 서려고 이런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크게 목소리 내기 위해서 검사가 된 거니까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목숨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으니까요. 그 앞에서 벤츠고 트리마지 아파트고 다 뭔 소용이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진짜 인생 살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이 반대하는 그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제 장인이 되실 뻔했던 분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구속되자마자 저를 아는 어떤 선임 검사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같은 검사가 있어야 그나마 억울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나는 검사장이 무서워서 목소리를 못 냈지만 김 검사가 보여준 그 행동들 후임 검사들이 보고 다들 감동받았을 거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대단해. 그 검사 선임의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고생들이 싹 내려가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나는 이단아인 건가? 왜 다른 검사들은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공감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장인을 징역형에 처하게 하고 장인이 운영하는 그 사이비 같은 종교가 그동안 신도들에게 편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물게 해서 이번에 거의 8억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맛에 검사가 된 거지. 검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나서기 힘든 일을 해결하려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기소라는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거야. 그렇게 저는 저의 소신대로 행동을 했고 파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저는 검사 퇴직을 했습니다. 사표를 낸 거죠. 왜냐면 사실 정의롭게 산다고 하긴 했지만 검사장의 횡포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더러운 조직에서 아무리 정의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검사직 내려놓고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료 범죄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 계층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검사라는 높은 직업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제 자신이 뿌듯해요. 그리고 주변에 다들 저랑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뿌듯하네요. 검사할 때는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눈 뜨는 게 기대가 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내 심장을 뛰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요, 이제 더 열심히 살려고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그 신념, 정의로운 신념을 지키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려고 합니다. 뭐 죽을 때 저승사자한테 제가 도와준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가면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네요. 순간 돈과 어둠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거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속 시원합니다. 그래요. 돈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일하면서 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남들을 도우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도 행복이 뭔지 생각하시며 돈에 흔들리는 것보다 돈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